구제제도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기말 시험을 잘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점수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신 분들도 이 중간 시험 결과 때문에 기말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점수가 안 좋을 정도로 나쁘게 보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본 강의 지금 수강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채점이 극도로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윤선호 조교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못했습니다. 이거 아마 다음 주쯤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할 수 있었다는 거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채점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조금 자도 되냐, 사람이 이렇게 이러다가 혹시 과로사 하는 거 아니야? 채점하다가 과로로 숨져 뭐 이럴까. 진짜 무서웠어요. 저 에스프레소를 막 들이키면서 했던 채점입니다. 아무튼 자, 어떤 A라는 학생이 시험 기간에 경제학 과목과 교양 과목 두 과목의 시험을 본다. 이때 A가 공부한 시간과 그렇게 공부했을 때 예상되는 성적이 이렇다. 물론 이런 상황은 없죠. 불확실한 값에 대한 예측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칼같이 이런 점수가 나올 건 아니지만 나온다 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과학은 알았다 쳤을 때 구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면 일단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가능한 정확히 추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이런 걸 다 아는데도 문제를 못 푸는 성격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면 사실은 정확하게 추론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이런 궁극적인, 실제로는 관찰되지 않지만 궁극적인 이 값을 알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제학과 교양 점수가 있고 이 생물이라고 했죠. 이 교과서 시험 문제 약간 고쳤던 거라 흔적이 남아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3시간 공부를 한다. 이때 이제 내가 빵 시간을 투여하면 70점, 1시간이면 77점, 2시간 82점, 3시간 85점의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양도 마찬가지 구조인데 약간 이제 그 투입 대비 결과물이 다르지만 여기서도 대강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최초 늘어가는 시간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사실 점점 줄어듭니다. 그 공부한 시간, 1시간이 주는 효과는. 한계의 생산성 체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대한 한계 생산성이, 즉 점수를 표시하는 한계 생산성이 투입한 시간에 따라 떨어지는데 이것도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라는 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미분 기하학을 한다, 뭐 되게 어려운 과목 이런 걸 한다고 쳤을 때 처음 1시간에 또 점수가 오르겠어요? 이해될 때까지는 점수 한 점도 안 오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뭔가 느낌이 왔을 때 막 오르는,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지적으로는 그런 계단형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점수가 1시간, 2시간 하다가 크리티컬 포인트 넘어갔을 때 빵 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뭐 아무튼 다양한 상황을 이런 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형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목표는 점수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시간일 때 시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최선이냐. 자, 산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오케이, 그거는 그냥 2점 정도로 감점을 했고요. 풀이 결과는 있어. 그 결과는 맞아.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반점만 드렸습니다. 분명히 맨 앞에 과정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온전한 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가 돼 있어요. 그것도 거의 첫 부분에. 그 다음에 사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상되는 총점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어떤 형태의 이제 그 생산성이 주어지더라도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요.
단점은 계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선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죠. 두 번째 방법은 한계 개념을 써서 마지날 개념을 써서 두 개의 한계의 그 생산성이 비슷해지는 부분에서 멈추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좀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한계의 생산성이 체감한다든지 이런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적인 막 심하게 늘었다가 잠깐 늘었다가 뭐 이런 이상한 기괴한 생산성 패턴을 보이면 한계형 체감, 그러니까 한계의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쪽이든 풀면 되고 이제 김예림 학생의 답안이 여기 게시가 돼 있는데 결국은 마지널 유틸리티 개념으로 마지널 베네핏이죠. 우리한테 점수가 높은 건 베네핏이니까 마지널 베네핏 개념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만일 이 A라는 친구가 전공인 경제학 점수를 교양보다는 2배 정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에 다른 내러티브를 입힌다면 그냥 이제 학교에서 이 학생의 GPA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평균 평점을 계산할 때 전공을 2배 가중치를 둔다 교양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 어떻게 됐든 이 학생한테는 경제학 과목이 2배 더 중요해.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달라지느냐? 여기서 지금 스코어라는 단위가 비교 가능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제일 심플한 방법은 스코어를 경제학 점수에다가 스코어를 2배로 매겨버린 다음에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약간 달라져요. 경제학을 좀 더 시간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앞에서보다. 앞에서는 경제학 1시간, 교양 2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바꿔서 풀어보면 경제학 2시간, 교양 1시간으로 줄어들게 돼요. 바뀌게 돼요. 역시나 산수가 틀렸거나 표 해석이 틀렸거나 좀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 1시간, 경제학 2시간이 최선이다. 라고 마지날 개념으로 풀었죠. 총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점이 더 유니버셜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풀 수 있는, 일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계산량이 많아진다. 케이스가 복잡해질 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날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유틸리티 펑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태국에서 쌀 시장 가격이 100바트인데 정부가 120바트에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추국 수매 제도가 있어서 특히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를 합니다. 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태국 정부의 이런 쌀 수매는 태국 쌀 시장에 있는 다른 구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바트에 팔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120바트에 사고 있으니까. 시장 가격은 일단 120바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쌀이 120바트 말고는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 얘네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민간 구매 수량 저하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더라도 그 다음 문제 있죠. 거기에서라도 명확하게 언급이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분은 그 답안 작성자는 구매자 이로 인해서 기존 구매자가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정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수량이 저하된다는 부분이 없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막연한 기술이므로 약간의 감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EA의 답장은 한희경 학생의 답안을 가져다 썼어요. 되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이건 사실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렇게 서플라이가 줄어든다고 해석한 건 뭐냐면 정부가 쌀을 수매해 가니까 공급 중에 일부를 얘네들이 이제 흡수한 거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건 구매를 안 친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정부도 구매자 중에 하나로 치면 해석이 달라지는데 결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셔도 같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그 변수의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래프 이동하는 게 어떤 교과서는 디맨드 커브가 이동하고 어떤 교과서는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위의 가격으로 쌀을 매수함에 따라서 다른 구매자들은 기존의 규명점 QE에서의 가격의 수량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이제 변화된 균형인 QB 120바트 지점에서 쌀을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QE보다 QB가 작으니까 이만큼 덜 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수량이 감소했다. 자, 그 다음 2의 B. 만약에 이런 경우 태국 정부가 구매해야 된 쌀의 수매량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있으면 표시해라. 이때 쌀의 수요 공급은 특별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형태, 즉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하는데 이제 범위가 틀린 경우 5점 감점했고, 그러니까 그래프는 제대로 그렸어. 근데 범위가 약간 좀 틀렸어. 이렇게 미묘하게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면적으로 표시하면 면적이 아니죠. 구매량이니까. 면적이면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단위가 달라져요. 다른 겁니다, 그건. 구매액이 될까나? 그렇게 되면? 그렇지, 구매액인 거죠. 면적으로 기술하면 그건 구매하는 총 펀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선 구매 수량이니까 가로축을 양이죠. 양단위니까 가로축의 길이 단위로 나타내야 돼, 답은. 면적으로 하면 지금 거래량 곱하기 가격이니까 총 구매 액수가 됩니다. 구매 액수랑 구매량은 다르죠. 제가 총 구매 액수를 그려라라고 하면 이제 그 면적을 색칠했어야 되는 거고, 총 구매량을 구해라라고 했으면 길이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희 학생이 그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변화된 가격에서의 공급량은 늘어났어요. 그렇죠? 더 많이 공급하고 싶어졌을 테니까. 했는데 수요량 오히려 줄었으니까 이만큼의 초과 공급량이 생기고 이걸 정부가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만약에 흡수를 못했다. 정부가 펀드가 딸려서 얼마밖에 못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수량은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추국 수매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 문제가 한 학생이 알려주셔서 확인해 본 결과 3의 B와 C가 우리가 안 배웠던 주제를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3의 B와 3의 C는 채점 안 했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없는 문제인 셈 쳤어요. 근데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답을 적어주시긴 해서 좀 아깝긴 했는데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죠? 교차각 탄력성 배우지도 않은데. 미스테리아. 자, 아무튼 A라는 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5다. 그리고 당근에 대한 감자의 교차가격 탄력성. 사실 이거 뭐냐면 사실 좀 이렇게 아예 안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화해서 탄력성 A에 대한 B 탄력성 했을 때 설명 요인의 변화율을 분모해 두고 이제 그 설명 당하는 요인의 변화율을 분자해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설명 요인은 뭐냐면 감자 수량이 이제 설명 당하는 거야. 그리고 당근 가격이 분모해 오는 거예요. 당근 가격 변화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근 가격이 올라가면 감자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감자랑 당근은 성격상 서로 경쟁하는 성격이 좀 있겠죠. 카레 넣을 때 당근이랑 감자 넣는데 예를 들어서 당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쳐봐요. 그럼 좀 부담되니까
감자를 좀 적게 넣고 감자를 많이 넣어야겠다. 당근을 적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즉 대체제란 뜻이에요. 교차가격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입니다. 서로 원래 가격과 수량은 네거티브 관계가 있잖아요. 비싸지면 덜 사고 싶잖아요. 싸지면 많이 사고 싶고. 그게 정상인데 지금 한쪽의 가격과 한쪽의 수량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간다는 거는 둘이 가격 수요가 수량과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걸 배드뉴스라고 치면 수량이 줄어드는 방향의 변화를 배드뉴스라고 하고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굿뉴스라고 한다면 당근 가격이 올랐어. 그건 배드뉴스죠. 근데 감자의 수량 올랐죠. 굿뉴스. 그러니까 다른 상품의 배드뉴스는 이 상품의 굿뉴스다. 이거는 대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 그런 거죠. 둘이 이제 이쪽이 굿뉴스는 저쪽에도 굿뉴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같은 편, 보완제인 겁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추론하면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교차가격 탄력성 2라고 한다를 지우고 얘네들은 서로 대체제라고 한다라고만 했어도 3의 B와 3의 C를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안 배웠으니까 없는 문제 셈치고 채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원래 160점인 시험이었는데 이 두 문제를 그러니까 아예 배제가 됨으로써 140점인 문제로 바뀌었어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상승했다. 이거는 수요곡선이 상승하면 안 되죠. 호황이 올 때, 즉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니까 열등제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호황이 오면 소득이 상승한다는 뜻이니까 수요곡선은 하강해야죠. 저기 열등제니까. 그래서 상승한 건 치명적인 오류라서 7점 정도의 감점이 있었고 이 설명이 되게 좀 부실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설명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는 걸 명확히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미흡하면 3점 정도의 내외 심각도에 따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아예 안 썼어. 근데 문제에 그래프로 설명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프를 써야죠.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고요. 역시 김정희 학생이 쓴 답안. 자, 디맨드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열등제니까.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열등제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품이다. 그리고 소득의 변화는 축변수에 없으니까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술돼 있죠. 지금. 오해 여지 없이. 축의 변수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축의 변수 없으면 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것도 맨 앞에 적혀 있어요. 축의 변수를 안 쓰면 그거는 그냥 니은 위에다가 X를 표시한 것 뿐이죠.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축이 뭘 의미하는지 항상 기술하셔야 돼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뭐 P를 가로축에 쓴 적 있나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시가 되면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돼요. 왜냐하면 거시에서는 세로축이 가격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이자율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축이 상품의 량일 때도 있지만 펀드의 양일 때도 있어요. 그 돈의 양일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네들도 죄다 디맨드 커브 우하향하고 서플라이는 우상향이에요. 그럼 다 그게 그거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나중에 보면 막 그 GDP인데 막 대부자금 시장이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라는 건 결국 그냥 수식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손으로 문제 푸세요. 3-2는 5 이런 거 푸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푼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2는 5 할 때 기호 다 넣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이거에서. 그래프도 그릴 때 그래프 귀하게 이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의 A. 다음 표는 3개 다른 기업들의 장기 총비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랑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숫자 하나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교과서랑 답이 다르게 나와요. 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산출량이 위의 경우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출량 1, 2, 3, 4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제하에 각 기업의 장기 최적 생산량을 도출해라.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각 기업의 장기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은 평균 비용을 극소화하는 생산량이죠. 각각의 평균 비용, 산출량으로 나눠주면 평균 비용이 나오고 각각 이제 산출량이 나오니까 그 산출량을 쓰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안 쓰고 그냥 꼴랑 숫자만 적는다. 이것도 역시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피릿의 이거예요. 약간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널 코스트가 에버리지 코스트랑 같다. 뭐 이런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기업 3유형의 기업이 생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 최적 생산량이니까 1, 2번이 도태된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얘가 좀 압도적으로 장기 최적 생산량이 낮거든요. 얘네들보다. 그러니까 얘네는 장기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장기 최적 생산량이라니까 거기까지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만 남으니까 그 각 기업의 장기 최적 생산량은 얘네들은 빵빵 다 퇴출해버려서 없어진 거고 얘만 남아서 장기 최적 생산량은 각 기업이 4개씩 생산하면서 가격을 40에 맞춘다. 하지만 그건 기업 타입 3의 문제지 독점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종류가 한 종류인 게 독점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하나여야 독점이죠. 그냥 타입 3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몇천 몇만 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점으로 된다라고 보는 거는 좀 잘못된 이해다. 독점에 대한. 잠깐만. 근데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독점을 배웠던가? 배웠나요? 네, 기억이 가리가리하네.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문정기 학생이 쓴 답안을 보시면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 있죠. 에버리지 코스트가 최소가 된 생산량인 단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장기에 초과익이 얻는 기업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제 기업 1, 2가 퇴출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 3만 남아서 4단위씩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타입 3의 기업이 4단위씩 생산해서 수요를 맞추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타입 B,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현재 시장 가격이 70이다. 만일 모든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각각 위 기업의 비용 구조 중 하나를 따른다면 그러니까 타입 1, 2, 3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업 100개가 있으면 여기 얘는 기업 1, 뭐 얘는 2, 3, 2, 1, 3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1, 2, 3가 뒤섞여서. 그럼 장기적으로 이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 것인가? 사실은 4번의 A의 이제 뒷부분까지 서술한 학생들은 그것까지 고려가 이미 돼 있죠. 4번의 A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문장을 타입 1, 2, 3 중에 하나로 통일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문장을 또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8점 정도로 문제 취지에 어긋나긴 하는데 8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타입 1, 일단 1, 2, 3가 다 일단은 진입하기 시작하겠지만 그 안에서 점점 타입 3가 유리하니까 가격을 일단 다운될 거예요. 70, 60, 50, 40 하다 이제 50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1, 2도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업 타입 3는 계속 들어올 거예요. 여전히 40보다 높은 한. 그러니까 가격이 40까지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진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술이 정확히 됐긴 했는데 가격이 또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점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뭐 이런 기술만 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좀 진술량이 좀 너무 정보량이 적으니까 3점. 방향은 약간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문정기 학생의 이제 답안을 계속 보면 장기에 초과이익이 없는 기업이 없어야 하므로 장기 균형 가격은 기업들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점이 40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1, 2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처음에는 들어오겠죠. 그리고 B형 3의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들만 결국 남게 되어 시장 가격은 40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5번의 A.
A와 B는 모두 보험회사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각각 250개의 서류와 250개의 보험 청구 처리를 해야 되는 자신의 이제 그 할당량이 있어요.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된대요. 즉 둘이 합치면 총 500개 서류와 500개 보험 청구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하루에 5시간만 일해요. A는 시간당 10개 서류를 그리고 시간당 5개 보험 청구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B는 시간당 5개 서류를 시간당 10개의 서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지금 보면 A는 서류에 좀 잘 맞는 인간이죠. 자신의 능력이, 직능이. 그리고 B는 서류 청구래. 보험 청구죠. 보험 청구의 이제 직능이 더 얼마나 학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위적으로 설명하면 비교 우위뿐만 아니라 절대 우위도 있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비교 우위, 절대 우위를 검토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형은 똑같기 때문에 모형으로 풀려면 비교 우위랑 같은 방식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일단 A와 B의 생산 가능 곡선을 스케치해라. 10일 분량입니다. 10일 분량으로 10일에 이제 자기 리소스를 어떻게 분배했을 때 처리 가능한 업무량을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절편값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절편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오목한 곡선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죠. 한데 아예 틀렸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1점만 감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시간당 10개, 시간당 5개 이고 얘네들 사이의 시너지나 혹은 시너지의 반대가 뭐죠? 아무튼 서로 방해를 하거나 서로 뭐 시너지를 내서 더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오목하거나 볼록한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시간당 10개, 5개라고만 표현했으면 직선을 기대하는 게 맞죠. 신규섭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친구의 생산 가능, 처리 가능 곡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얘네들이 해낼 수 있는 서비스의 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점은 다음 문제에서 사용될 점이에요. 이렇게 기술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은 주어진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느냐? 모두 할 수 없다. 보시다시피 A는 얘가 서류 안내지 발행이거든요. 이만큼의 안에서만 자기 리소스를 포함했을 때 표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어진 과업은 전 바깥에 있죠. 못해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영역에서만 자기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빨간 영역 밖에 있어요. 둘 다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A, B가 큰일 났다. 이래서 이제 협업을 한번 고려하는 거죠, 이 경우는. 둘이 협업을 할 경우 해낼 수 있는 총 업무량을 스케치해라. 그래서 결합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면 되고 우리는 배웠죠. 일단 만약에 둘의 PPF를 그냥 열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합하지 않은 경우는 7점 내외의 감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이 결합하는데 꺾이는 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꺾이는 점이 명확하게 기술 안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3점의 감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500이 포함되느냐 안 되냐가 결국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가 포함되지 않게 그려진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약간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준 학생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500, 지점에서 꺾이는 직선이 나오는 게 결합 PPF다. 이 말은 뭐냐면 A란 친구랑 B란 친구가 함께 마치 샴쌍둥이처럼 모여서 막 이렇게 하면 해낼 수 있는 모든 업무의 량을 그려낸 거죠. 그랬더니 500이 간신히 포함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5의 T. 이들이 협업을 할 경우 그들의 과업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둘이 합해서 해낼 수 있는 양을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500이 들어가나 보니까 들어가네? 그러면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앞 문제를 잘못 그렸어.
그래서 500,500이 안 들어가. 그럼 여전히 할 수 없다.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앞 문제가 틀려서 뒷결론이 나온 거지만 앞결론이 맞다는 전제하에는 맞는 답이죠. 지금 모든 문제가 그 원칙에 의거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간과됐다면 끝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제가 보이는 족족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그림에 분명히 500,500이 안 들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쓴 거 자체 미스테리죠.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그런 답을 쓸 수 있었을까? 아무튼 뭔가 모르는 건 분명한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감점이 된 겁니다. 자, 이들이 업무를 교환했다면 그때 교역 조건, 즉 교환비가 얼마냐? 많은 분들이 1대1밖에 1대1을 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이제 업무 완수가 둘 다 동시 완수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1대1도 가능한 교역 조건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교역 조건만 보고 생각하면 사실은 기회비용의 값을 통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환을 그냥 1대1이다라고 썼으면 특수 케이스만 검토한 것이므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환 비율을 기술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내용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교환 비율은 없다라고 한다면 절반의 점수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유리 학생처럼 기회 비용을 계산해서 그럼 2분의 1과 2 사이겠네. 각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그 상품 단위, 서비스 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5번의 문제였고요. 6번 문제. 마지막 두 문제죠.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려고 휴학생 학생 몰래 사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도서관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이 학생들은. 결국 도서관 자리가 풍부했다면 있지도 않았을 문제겠죠. 뭔가 도서관 자리가 뭔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튼 자리를 맡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될 필요성이.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생긴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도서관 제도도 그래요. 사실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서관은 그런 게 없었어요. 출결 시스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실제로도 많은 고시생들이 그런 그냥 대학 도서관, 보통 모교의 도서관을 많이 갔죠. 졸업생들이 와서 그냥 공부하다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고 가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막 그 이름 있는 대학교 도서관 가서 왠지 공부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수희 아저씨도 뭐라고 안 하고 떠들지만 않으면.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 됐죠. 그런 것들은. 그럼 이건 뭐예요? 그때는 배제성이 없었어요. 그쵸? 아무 체크를 안 해. 그냥 출입할 때 그냥 다들 쓸 수 있게 했어. 근데 지금은 배제성이 생겼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분위기가 좀 자유분방했던 분위기였을 수도 있지만 배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던 거죠. 기술적으로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지만 지금은 기술 기반이 돼 있어서 되게 쉽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출결도 그냥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블루투스는 단거리 통신이니까 이 교실에 있는 사람 블루투스가 닿을 거야 라고 전제를 해서 그냥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돼. 그냥 강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출석 체크 사인이 들어오면 그걸 학교에 보내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대학 따라서는. 일종의 뭔가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이 배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화를.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배제성을 이제 일종의 그 어뷰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성을 이용해서 그 배제에 사용되는 그 신분,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를
비상식적으로 여러 개 아이디 카드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리를 맡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것 때문에 주의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그냥 학생증 하나쯤 휴학생들이 학생증 하나쯤 갖고 있다가 친구 거 맡아주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거는 되게 그냥 극히 일부만 하고 대부분은 정직하게 자기 아이디 카드로 도서관을 출입하고 있다면 배제성은 존재하는 거죠. 학생증을 통해 배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또 답안의 작성 상황을 봤을 때 시장 전체 즉 그 대학교 내외를 통틀어서는 배제인데 학생들만 받으니까 학생들 안에서는 배제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니니까 그것도 오케이. 근데 배제 비배제성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걸 그냥 정의만 서술한 경우가 있어요.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답안의 취지에 약간 어긋나죠. 그래서 배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논리가 틀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점수를 안 드렸습니다. 자, 6의 B. 이제 이재승 학생이 쓴 거 간단하죠. 배제성이 존재한다. 학생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증이 있는 학생, 즉 정상적인 이 학교 소속의 사람이라면 학생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6의 B. 이 도서관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빈자리가 충분히 많아서 널널한데 시험 기간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상황에서 자리 잡아주기 행동, 앞에서 이제 그 벌금 받은 자리 잡아주기 행동이 유발하는 외부 효과의 크기는 어떨까? 자, 일단 경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조건부로 경합성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는 상황입니다. 즉 도서관 자리가 충분하면 내가 도서관을 이용하든 말든 상대방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엔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자리가 워낙 널널하니까. 경합성이 없는데 도서관이 꽉꽉 차 있을 때는 저 한 자리였어. 내가 확 앉으면 이제 다른 학생이 못 앉죠. 반대로 내가 앉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확 가서 앉아봐. 그러면 내가 못 앉죠. 경합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경합성이 있다가 없다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리 잡아주기는 경합성이 없을 때 자리 잡아주기는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항상 평균적으로 100자리가 남는데 누가 3자리 잡았든 말든 뭐 그러시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 기간에 그러고 있으면 되게 화나죠. 막 왠지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잖아요. 뭐 분개가. 아니 이 자식 뭐 12시간 중에 1시간 지금 공부했는데 가방만 있고 가방에 공부한다. 가방이 장학금 타겠다. 뭐 이런. 아무튼 공부는 가방한테 시키고 자기는 막 딴 데 가 있고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외부 효과라는 거 이 잡아주기 행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제3자한테 유발하는 부과하는 비용이 크냐 작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거티브한 외부 비용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거의 외부 비용이 없지만 내가 아무 코스트가 안 드니까. 하지만 자리 잡아주기 행동이 시험 기간에 벌어지면 나한테는 코스트가 부과되죠. 내가 자리를 못 잡을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애써서 도서관까지 막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 되게 화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내가 꼭두 새벽에 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크기는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작지만 시험 기간일 때는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술이 잘 돼 있으면 오케이. 근데 상황이 큰 차이 없다라고 기술한 경우는 외부 효과의 개념은 알고 있어. 기술한 내용을 봤는데 근데 그 정작 이 케이스에 적용할 때 별 차이 없네요 라고 쓰셨다면 그거는 이제 절반의 점수만 드렸습니다. 이재승 학생의 답안을 보시면 두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꼼꼼하게 잘 기술하고 있어요. 빈자리가 충분해서 경합성이 없다. 따라서 자리 잡아주기 행동은 기존의 이용자들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지. 더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하면 효율성이 커지는 거 아니지. 무관한 거 효율성 커질 건 없지 않나? 가방님들이 막 공부하고 계신데 내 공부가 왠지 가방이 옆에 있으니까 잘 되는데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건 아니지. 아무튼 그렇고요. 읽어보니까 그러네. 자, 시험 기간일 경우 빈자리 거의 없기 때문에 경합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리 잡아라 주기 행동은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 못하게 되면서 효용이 감소하죠.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경우 외부효과 크기가 다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해설이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대강 제시했는데 당연히 별하별 케이스들이 다 있습니다. 주관식이라.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그 의문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뭐 포인트에 따라서 이거 5점이다, 6점이다, 4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이게 6점짜리냐, 4점짜리냐라는 질문은 사실 좀 답들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은 질적인 차이, 여러분들의 답은 다 주관식이잖아요.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퀄리티를 숫자로 만드는 질적인 걸 양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인데 그게 3점인지 4점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대강의 답의 분위기 수준 같은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하는 게 적당히 이제 그 더 나은 답안과 덜 나은 답안의 순서를 짓는 척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부여한 것이라서 순서만 사실 순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합산이 되는 거죠. 전체 문제가. 물론 이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점수 혹은 지나치게 높은 점수가 이제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배정됐다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오케이, 상관없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근원적으로 이게 정답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기초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초 통계는 굉장히 오른쪽에 쏠려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제도가 있으니까 아직 그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평균 156명 전원이 봤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봤고요. 그 다음에 116점에 만점자도 꽤 다수 나왔습니다. 25점이 최저점이었고 아마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그 연습 문제에서 나와서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자기 점수가 자를 일단 갖고 와서 자를 재봐. 75점이면 이게 5cm면 여기서 2.5cm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자로 다시 90도를 위로 올려. 올린 다음에 그럼 만나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자를 그려. 그럼 나는 90%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90%. 여기 지금 평균이 110점에다가 이쪽에 거의 쏠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점 아무튼 내외예요. 그래서 75점이면 낮은 편인 거죠. 역류적 분포 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참고하시라고요. 전체 이 정도 성취구나 나는 가늠하시는 척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제제도 설명을 하고 시험지 채점 결과에 이제 의문이 있는 경우에 클레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제도는 중간 시험을 망친 학생들, 소수 학생들이 보였죠. 그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잘 본 학생들에게 좀 더 공부를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중간 점수를 기말 시험의 일정 비율로 대체하는 거예요. 즉 중간 시험 점수는 무시하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대체할 수는 없고 감가상각률을 도입할 건데 그게 중간 시험의 평균입니다. 본 중간 시험이 평균값이 100%로 환산하면 83%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 시험 10점 봤어. 되게 망쳤어. 꿈도 희망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제 제도가 있대. 뭔진 모르겠는데 기말 시험 잘 보면 이제 심하면 A도 노릴 수 있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90점을 받았어요. 훌륭한 학생이죠. 그러면 중간 시험을 기말 시험 90점에 80% 이거 다 지금 일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점수는 이 점수는 아닙니다. 우리 아무튼 만점이 100점이 아닌 저는 그 시험을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인 거죠.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90점에 83%니까 100점 만점에 75% 정도로 중간 시험 점수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말을 만점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중간 시험은 평균 점수에 수렴하겠죠. 그 말은 중간 시험 평균에 수렴하니까 이제 많이 잘 본 것도 많이 못 본 것도 아닌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에 가까워지는 대신에 기말이 만점에 가까워지니까 기말은 되게 잘 본 편이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잘 본 편이 되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기말을 잘 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 조건 한 번씩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점수가 더 나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중간시험 점수랑 대조했을 때.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점수로 대체를 자동으로 할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험 못 본 학생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체계적인 이유가 있다든가, 특히 뭐 외국인 학생이 언어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저랑 좀 사전에 기말 시험 전에 최소 한 번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지금 각 문항마다 점수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거 합이 껍데기에 있는 합과 같은지 산수가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숫자 더하다가 잘못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채점 상황에는 별 의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